자, 소단원 세 번째, 직권의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지금 지구에 있는 대륙들이 다 떨어져 있어.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하나의 피자처럼, 한 판의 피자처럼 다 모아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피자가 이렇게 찢어 놓으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 것처럼 지금의 대륙이 처음에는 같이 붙어 있었대.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붙어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그런 증거들을 한번 알아보고, 결국에는 피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피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대륙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런 직권이 이동을 하고, 지금도 직권이 실제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직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직권의 이동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땅의 변화,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높은 열에 의하여 녹은 마그마지. 마그마가 분출하여 생긴 지형을 화산이라고 하고, 지층이 끊기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린 지진이라고 배웠습니다. 과거에 살던 생물의 흔적이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이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기상과학자로서 지구물리학자로서 대륙 이동설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는데, 대륙 이동설은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륙들이 어떻게 돼?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것이 대륙 이동설입니다. 처음에 누가? 베게너가 주장을 했고, 처음에 붙어져 있는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이 분리가 됐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러면 이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그냥 얘기를 했을까? 지우야, 베게너가 그냥 처음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증거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다면 그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 즉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는 그 증거,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안선 모양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야. 자, 여기는 지금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대서양이 존재를 해. 대서양이 굉장히 크지. 여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얘를 갖다 옆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남아메리카의 이 동쪽 지역하고 아프리카의 서쪽 지역이 해안선 모양이 거의 일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어때? 이렇게 딱 일치를 해, 해안선이. 그 얘기는 뭐야? 과거에 얘네가 서로 붙어 있었다. 대륙 이동설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거고, 두 번째 증거는 빙하야. 빙하의 흔적. 자, 과거에 이렇게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져 있을 때 이 빙하가 보통 엄청 크다고. 그러면 그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빙하가 쓸려 나가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 지형이 독특한 형태로 눌려가면서 그 빙하의 흔적이 보일 거라고. 그랬더니 여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부분 여기를 합쳐놓고 봤었을 때 빙하가 이동하는 흔적들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를 모아놓고 봤더니 빙하의 흔적이 다 같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어때? 덥잖아. 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야 뭐가 생겼어? 빙하의 흔적이 있대. 그 얘기는 과거에 얘가 대륙들이 서로 붙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동돼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극 대륙 주변에 있는 대륙들을 다 하나로 모았더니 이 빙하의 흔적이 다 서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빙하의 흔적이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 봅시다. 산맥의 분포야. 자, 여기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이 대륙들을 서로 이렇게 모아놓을 거야. 그랬더니 여기 지역의 산맥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대륙 이동설의 하나의 증거가 될 거고, 네 번째로 화석의 분포입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륙들을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뭉쳐놓으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과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화석의 분포가 띠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혹은 여기 메소사우루스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갖다가 착착착착 모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때? 화석의 분포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이 서로 연결돼 있어. 화석 분포가. 이거는 왜 그렇다? 처음에 하나의 대륙에서 지금의 대륙으로 멀리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요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럼 베게너가 금방 대륙 이동설의 증거 네 가지 잘 기억을 해둬요. 첫 번째 뭐야?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연결이 된다. 그 다음 산맥의 분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뭐니?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화석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베게너가 처음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했을 때 걔 이름을 뭐라고 했어? 판게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3억 3,500만 년 전에서 약 1억 7,500만 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대륙을 형성하고 있었어. 얘를 이제 베게너가 뭐라고 했냐면 판게아라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약 2억 년 전부터 조금씩 분리가 된 거지. 자, 여기 봅시다. 약 2억 2,500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게 이제 한 2억 년 전부터 조금씩 분리가 돼서 1억 5천만 년 전 조금 벌어지고 약 1억 년 전 더 벌어지고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의 이러한 대륙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였던 판게아가 오랜 시간, 자 봐봐, 오랜 시간이야.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야. 몇 천만 년이야.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대륙으로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도 만들어지고 태평양, 인도양도 만들어지게 될 거고, 남극 대륙,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산맥도 만들어지고 중간중간 사이에 뭐도 만들어져? 바다도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대륙 이동설을 통해서 여러 대륙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대륙에서도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관측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와 이쪽의 지질학적 특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아. 비슷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똑같다라는 거야. 비슷한 지층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이게 처음에는 붙어 있었다가 이렇게 대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 베게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적 사람이냐면 1930년도까지 살았어. 1800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관측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대륙 이동설의 의의가 될 건데 이 대륙 이동설의 한계야. 이 백에너는 이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했어. 저렇게 붙어있던 대륙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그 힘의 원동력,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지. 자, 아까 위에 그 네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백에너가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대륙이 어떠한 힘 때문에 움직였는데? 거기까지는 밝히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백에너의 이 대륙 이동설은 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래? 야, 그래. 화석의 분포, 그 다음에 해안선이 일치하고, 뭐 지질 구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산맥도 이어지고, 빙하의 흔적도 이어져.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네를 어떻게 움직였는데? 이 대륙을 어떻게 움직였는데? 그걸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백에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그 힘의 근원을 밝혀서 아, 백에너가 얘기를 했다고 한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까지 판구조론까지 이렇게 대륙 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 이론이 나타나게 됐다. 자, 여기 자료 더하기 봅시다. 그렇다면 대륙의 해안선 모양 대륙을 갖다가 딱 잘라놓고서 뭘 이렇게 퍼즐처럼 만들어 놓고서 붙여볼 거야. 그런데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억만 년 지나가면서 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작용이 일어나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맞았어. 딱 맞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계속 침식작용, 그 다음에 풍화작용,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중간중간 이렇게 이가 빠진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놓으니까 안 맞아.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해. 그래서 얘를 대륙붕, 그 해수면 아래 대륙이 연장된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륙의 해안선보다는 이 대륙붕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어때? 딱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겉에 이 해안선은 침식이나 퇴적작용으로 일부가 변형이 돼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의 대륙붕을 비교를 해봤더니 걔는 거의 딱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륙붕으로 해안선을 맞추면 좀 더 정확하게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백에너는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동하여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뭐예?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라는 겁니다. 대륙 이동설. 약 3억 년 전에 하나로 붙어 있던 거대한 대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판게아라고 한다. 자, 화산과 지진 분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그 틈 사이로 빠져나와서 지표 바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땅 속에 있을 땐 마그마야? 이게 바깥으로 나오가면서 거기 마그마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걔를 용암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러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가스가 먼저 나올 거고 위에 부분에 차있던 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화산 쇄설물들 나오고 용암도 마그마가 뛰쳐나와서 이 용암까지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지층이 서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얘는 힘 이쪽으로 받고 얘는 힘을 이렇게 받다가 어떻게 지층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 안에서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이 지층이 어떻게 돼? 충격이 일어나는 경우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층이 오랫동안 힘을 받다가 어떻게 돼? 얘는 이쪽으로 변형이 일어나 어느 순간 얘가 싹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때 발생한 지진파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갈 거야. 그때 지표에 흔들려 혹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지진이 발생한 지구의 내부 여기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진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진원이 다양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진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진원 얘기를 하면 정확한 위치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이 진원을 쭉 수직으로 여기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진원이 발생한 지점을 이렇게 쭉 연결했었을 때 여기 지표 있지? 지표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는 진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진앙은 우리가 지표면이기 때문에 위도랑 경도 얘기를 해주면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서 그 깊숙한 곳에서 어디서 생겼는지 진원 부분을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진앙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지표면으로 위도 경도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 지구 내부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거기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서 지표랑 만나는 부분을 진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낼 때 규모를 얘기를 하고 진도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규모 얼마, 진도 얼마라고 이렇게 지진의 세기를 얘기를 할 겁니다. 며칠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어. 저 군산 그쪽에서. 그럴 때 안전문자 왔어. 안전문자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그 안전문자에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게 나왔을 거라고. 그럴 때 규모와 이제 진도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규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규모. 그래서 규모는 숫자로 나타내.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낼까. 그래서 규모가 5입니다. 규모가 3.4입니다. 여기 소수점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규모가 7입니다. 7이나 8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건물들 다 무너질 정도로 강해. 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나는 게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는데 얘는 관측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값을 나타내. 자, 규모. 자, 세종시 여기 세종시에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울에서 봐도 규모 5야. 부산에서 봐도 규모 5고 일본에서 봐도 이거 규모 5야. 맞아? 어디에서 관측 지역과 관계없이 이 규모는 같아. 그런데 진도를 나타낸다. 지진의 세기를 진도로 나타내는데 여기 사람이 느낀 땅의 흔들림 정도와 자연 또는 건물의 피해 정도, 즉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그 피해 정도를 뭘로 나타나면 진도로 나타나는 거야. 얘는 이거 뭐라고 하지? 로마자로 표시를 해. 원 이렇게 이거냐? 이런 식으로 이게 5지. 이거 5인데 이게 4냐? 이게 4냐? 이게 6이네. 이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로마자로 표현을 해. 뭐를? 진도는. 이게 피해 정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세종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바로 옆 동네인 조치원은 지진 규모가 크겠지. 그러니까 진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종시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어디야? 조치원에서 측정을 했었을 땐 진도 여기 5야. 대전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저쪽 군산 쪽 가면은 어떻게 얘기했어? 규모가 이렇게 진도가 점점 멀리 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요 진도는 좀 더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뭘 쓰겠어? 이거는 진원에서 멀어지면 피해 정도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많이 쓰는 게 이 규모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도 얼마? 규모 얼마?
보통은 규모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아들어도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 될 거니까 저게 규모, 진도까지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데 자 이렇게 화산대하고 지진대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우리 전 세계로 봤었을 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는 데를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특정 지역에서만 화산이 폭발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산 활동이 바닷속에서도 일어나. 지진이 바닷속에서도 일어난다. 자,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는 화산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는 지진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봤더니 어때? 그냥 아무데나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띠를 이루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지진대 분포를 봅시다. 지진대도 보면 이런데 아예 지진대가 있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로 띠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산대도 그렇고 지진대도 그렇고 모든 곳에 어떻게 돼? 평균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인도양이거든. 그러면 이 지진대와 화산대를 보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 그래서 이 고리 환자를 쓸 거야. 고리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전 세계의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의 70%가 여기 태평양의 주위에 고리 모양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불의 고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 70%가 화산대, 지진대가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비슷하게 특정 지역에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각과 멘틀 얘기를 했어. 가장 직권의 가장 바깥쪽 부분이 지각이 있을 거고 그 안쪽이 멘틀이라고 했지. 자, 여기 잘 봅시다. 지각 여기 지금 대륙 지각이 35km라고 했고 해양 지각은 5km라고 그러겠지. 여기 지각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멘틀의 위에 부분이 있지. 멘틀의 위에 부분과 이 지각을 포함하는 여기 지각과 멘틀의 위에 부분을 포함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하는 비교적 단단한 암서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판의 평균 두께는 약 100km이기 때문에 지각도 포함을 할 거고 일부 멘틀도 포함을 할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약 70km를 포함을 할 거고 여기는 5km밖에 안 될 거니까 멘틀이 한 얼마? 95km 정도 되겠지. 자, 이렇게 지각하고 멘틀하고 요걸 같이 포함하는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데 판이 한 개가 아니라 크고 작은 열 몇 개의 판들이 판 이렇게 지구의 겉에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판이야. 이게 판이니까 대륙 지각이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으니까 이 판도 마찬가지로 대륙판은 더 두껍고 해양판은 조금 더 얇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구의 이 판을 보면 이 밑에 요 그림으로 보면 될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유라시아판이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일본과 가까운데 여기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있어. 태평양판은 이렇게 커. 그리고 필리핀판은 작아.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은 이래. 크기가 보면
바다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도 판이 이렇게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크고 작은 판들이 열 몇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판은 움직여. 1년에 수 센티미터. 많으면 10cm. 1년 동안. 적으면 아주 작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1년에 10cm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1cm야. 한 달에 1cm면 하루에 아주 몇 미리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러면 보일까? 측정이 될까? 거기 위에 서 있어봐. 1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봐. 못 느껴. 굉장히 작은 거리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움직여. 그런데 여기 화살표를 보니까 얘는 열로 움직이고 얘는 열로 움직여. 이 카리브판은 열로 움직여. 그리고 나스카판은 이쪽으로 움직여. 자, 모든 판들의 이동 방향은 다 달라. 이동 속도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비껴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판의 이동 방향 다 달라. 속력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힐 거고 어떤 판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고 어떤 판은 이렇게 살짝 비껴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등과정 가면 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판과 판이 서로 그렇게 만나게 되면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수렴형 경계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판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해저 산맥이 생기게 될 거고 멀어지게 되면 여기에 습곡 산맥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 판의 경계가 어떻게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옆으로 비껴가느냐에 따라서 요거 내용들은 이제 고등과정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뭐냐면 아까 화산대의 사진을 투명한 필름에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 지진대 사진도 투명한 필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지 판의 경계를 또 투명한 필름에 놓고 이 세 개를 같이 이렇게 겹쳐 놓을 거야. 겹쳐서 놓고 봤더니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디 이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앞장의 사진을 보니까 화산대하고 지진대하고 어디가 더 많니? 화산대하고 지진대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앞장에서 여기 몇 쪽이야? 108쪽에 있는 밑에 화산대의 분포 그 다음 지진대의 분포 한번 봐봐. 누가 더 많아? 화산대가 많아? 지진대가 많아? 지진대요. 지진대가 훨씬 많지. 파란색 점이 훨씬 많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를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진 않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대부분 지진 활동이 일어나. 이 얘기야. 자, 잘 봐. 이 화산대는 좀 적어. 지진대는 많아.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거의 일어나.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진대, 화산대, 그 다음 판의 경계를 서로 붙여놨더니 화산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화산 활동과 지진의 피해. 자, 도로, 건물, 구조물들이 무너져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인명적인 인명피해가 재산 피해가 생길 수가 있겠다. 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이렇게 날리게 되면 수십 킬로미터가 이 화산재에 의해서 뿌옇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비행기가 지나갈 수가 없겠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을 거야. 그러면 온도가 2, 3도 정도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냉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 식물이 자라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다양한 동물들이 짝짓기를 한다거나 번식을 한다거나 이러한 생장을 한다거나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론점도 있어. 화산재가 이제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면 얘가 토양이 비옥해질 수도 있다. 다양한 그러한 성분들로 인해서 비옥해져 그런 이러한 식물들이 자라는데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화산 주변에서 그 지열 때문에 지열 갖다가 지열 발전을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선생님이 전에 살던 대전의 유성이라는 곳은 노천 온천 해놨어. 그래서 누구나 가서 발 담그고 그 따뜻한 족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거 갖다가 목욕탕의 물도 그 지하에 그 따뜻한 물을 갖다 온천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관광으로서 혹은 지열 발전 이러한 것들로 이로운 점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포항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지. 그럴 때 우리나라도 판의 경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일단은 도망갈 게 아니라 이러한 책상 밑에 같은데 안전하게 지진이 흔들리는 걸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여진이 남아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먼저 열어놓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의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고, 지금 보면 필리핀판, 태평양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어디야? 경계가 여기야. 거기에 경계에 가까운 애들이 누구니? 일본이야. 얘가 이제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디니? 더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항상 지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판의 경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이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덜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100회 이내로 1년 동안 100회 이내로 발생을 하는 거고, 지진이. 얘는 일본 애들은 판의 경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 피해를 1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 포함하는 비교적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뭐라고 하니? 이거 뭐라고 해? 판이라고 한다. 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판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베게너는 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힘의 근원을 밝히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과학자 홈스라는 사람이 이 멘틀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로 인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아까 멘틀은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멘틀이 하부와 상부에 온도차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부는 어때? 얘 봐봐. 안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밑에 멘틀이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상승을 해. 자, 잘 봐. 밑에는 온도가 뜨거우니까 이 고체의 멘틀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멘틀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자, 여기 잘 봐봐. 이렇게 멘틀이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어떻게 위로 이동한다고. 그리고 옆으로 멀어져 갈 거야. 그러면 여기 판이 이렇게 얹혀져 있을 거야. 판이 얹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멘틀 대류가 일어나니까 이 대류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멀어지겠지. 이게 판이 이동을 한다? 왜 그래?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멘틀 위에 얹혀져 있는 판이
어떻게 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베게너가 요거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판 이동하는 건 왜 그래? 멘틀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멘틀이 움직이기 때문에. 멘틀은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그 얹혀져 있는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